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지난해 서울 오피스 거래액은 26조 원, 빌딩 한 채 값이 웬만한 중견기업 시총을 넘는 시대에 돈은 여전히 서울 한복판으로 쏠렸습니다. 이 주택은 숨고르기 중인데 오피스 시장은 오히려 몸값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시장에 이제 맞는 안전자산을 찾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기대를 선반영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유난히 또 수요일이 빨리 찾아오는 느낌이죠. 수요일의 남자 만나보겠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고 그리고 또 붉은 달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도 퇴근을 하면서 좀 이제 달이 어디 있나 이렇게 앞만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라이브로 시청을 하면서 소원을 좀 빌어봤습니다.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또 부자 되시라는 마음 그런 것까지 담아서 같이 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모로 건강하시고 부자 되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오피스에 대한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오피스나 오피스텔이나 뭐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이런 물건들이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를 피해가는 그런 물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이제 항상 조금씩 이제 변화를 겪어 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투자를 못하신 분들이 대체 투자로서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리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주거 시장이 먹을 파이가 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거 시장에서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요가 그리고 공급이 또 있는데 공급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번에 저희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시면서 좀 어떤 내용들을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강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좀 심각한 내용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준비한 강의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희망이 보이는 좋은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과 고민들 안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하나씩 저희와 해결해 보시면서 전략들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 투자 또는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걸음 발판이 되어줄 세미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매주 주최하는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무주택자분들보다는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특히나 이제 몇 채씩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해답을 드리는 그런 세미나고요. 무주택, 1주택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사전 증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저희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항상 세미나 하고 있고요.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세미나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이번 시기를 놓치면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세미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준비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강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날짜와 시간, 장소 나가거든요. 날짜, 시간, 장소를 꼭 메모를 해 두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이제 다른 강의 경매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요즘 경매 시장도 계속 다시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경매 시장이 언제 불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경매다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매에서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의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기회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강의 수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지만 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강사도 다른데요. 이 강사분이 경매로만 500억 자산을 달성하셨고 지금 제가 500억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700억, 800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강의도 좀 이제 뜨문뜨문 가끔 안 하시기도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연락 꼭 해보시고 강의 들어봐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또 여유가 있다는 건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분과 함께라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이 강의에 꼭 쏟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테크가 필수가 되어 버린 요즘이죠. 그래서 무언가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중에 이제 부동산도 나뉘어져 있잖아요. 세미나 또는 뭐 경매 이런 분야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좋은 결정 내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장소로 가셔서 세미나 또는 경매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 상담 요청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강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뭐 계속해서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전에 없던 그런 시기를 겪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상황이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는 것인가, 집값이 떨어지지는 또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게 과연 끝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불패 절대 끝날 수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부동산 방송이니까 부동산을 계속 띄워줘야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관점은 명확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이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차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곳이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주요 지역들만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이 불패의 신화도 지역마다 좀 차등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목이 부동산 불패 끝 이제 시작이다라고 명명을 해놓았는데요. 사실 불패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뭐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만 자산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고 주식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제는 좀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30% 내려야 된다, 50%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전반적인 경제 시장이 크게 망가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정상이 오히려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202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과연 빈곤은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인가에 대한 설문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10명 중 9명이 개인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빈곤의 원인을 무엇이냐고 찾아보니까 개인적인 동기와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게 10명 중에 9명 가까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검 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88.3%.
무엇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책임감이 떨어지고 자기 규율, 그러니까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빈곤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에서도 찾아보니까 충분하게 교육을 받지 못해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 가까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이게 빈곤으로까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8명이나 됐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요. 그리고 낮은 임금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10명 중에 8명 이상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빈곤층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정부 지원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 빈곤층도 끌고 안아가야 된다라고 한 게 10명 중에 5명이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류하신 분들 그리고 정부 지원을 축소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2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사들을 살펴봤을 때 제가 해석하기에는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이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사회적인 문제,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왼편에서의 개인적 요인을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을 때는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나오는 임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양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빈곤 그리고 부의 창출 이런 것들이 항상 양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구조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이제 대체거래소가 나오다 보니까 뭐 아침부터 이렇게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은 안 되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코스피가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해 본 그 지수가 5,050대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5,460이지만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대략 한 5,200 중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셨던 분들은 지수로만 환산했을 때 거의 한 15%, 뭐 개별 종목이라면 많게는 20%까지도 하락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종목에 따라서는 8,500만 원에서 심지어는 8천만 원까지도 떨어진 상황이에요. 원금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녹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부동산 방송에서 왜 주식 얘기를 하냐.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드리는 게 이 내용입니다. 주식 팔아서 서울에 집을 샀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지난 정부 계속해서 있었던 그 정부에서도 집을 살 때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지. 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럼 다른 데서 땡겨와야 됩니다. 그럼 내가 다른 곳에 투자했었던 이런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차익 실현한 걸 가지고 와서 주택을 샀었다는 얘기예요. 이 주택을 사는 데 쓰였던 돈이 2조 948억 원이었는데 이게 지난 하반기에만 해당이 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했을 때 2021년부터 과연 얼마만큼 변화했는가를 좀 따져본다면 2021년도에는 2조 정도가 시장에 유입이 됐었는데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었습니다. 5,700억 원밖에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 차익 금액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근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인데 이 국토부 자료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것이니까 제가 가공하긴 했지만 이 수치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5,760억 정점을 찍었던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10.15 대책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을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가장 많은 돈이 유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한 규제가 걸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빈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자,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천억 원의 규모가 되는 그런 금액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이건 지금 1월까지만 계산이 돼 있지만 지금 2월이 지났고 현재 3월이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자금이 유입이 될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반기나 내년에 한번 확인을 해본다 그러면 2025년에 3조 8,900억 이 규모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판 금액을 부동산에 투입시키고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특히나 강남을 사는 데에 3,784억 원. 그리고 동남권 3구라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 뭐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 뭐 마포나 성동이나 광진이나 강동이나 뭐 그런 지역들까지도 매수를 할 때에 이런 매각 대금을 유입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2024년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텐데 골드 프라이스, 금값입니다. 금값. 이 금값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시기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금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꼭대기가 대략 2,500 정도 수준인데 이게 온스당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금 1온스당 가격이 5,000달러를 이미 돌파했고요. 6,000달러를 돌파하냐 안 하냐의 문제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자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자산이 있는 반면에 자산이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은 한정적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금도 떨어진 시기가 있었고 계속해서 큰 변동 없이 지냈던 시기들이 굉장히 길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그 타이밍을 타고 나면은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금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불과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거의 2배가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부동산 불패 이젠 끝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전달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세 군데의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의도 시범,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그리고 압구정 현대 이 단지들을 가져와 봤는데 1970년대 때 분양을 했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때 당시에는 34평, 35평 기준으로 476만 원, 578만 원, 952만 원 정도를 호가했었죠. 그때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가격에 분양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50여 년이 지난 이 시기에 가치가 많게는 1,000배 가까이, 적게는 700배 이상의 상승을 자아냈다. 이걸 과연 그냥 단순히 아파트의 집값이 부동산이 올랐다고만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현금의 가치가 절하된 경우도 있고 소득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좋아졌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현재 가치에서 계속 머무를 것이냐. 이게 고평가여서 이게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현금의 가치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소득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성장률에 맞춰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고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장, 그리고 매수자, 그리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가격에서 올라갈 수 있게 된 배경은 결국엔 이 가격에 샀으니까 이 가격이 찍힌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맹신하여서도 안 되지만 이거를 완강히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 만들어낸 가격이에요. 근데 그 시장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영영 이 가격을 부정하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엄청 뜨거웠던 내용입니다. 금요일에 아마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었던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신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찌라시처럼 막 이렇게 올라왔던 게 1시간도 안 돼서 아파트가 계약이 됐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마 가계약 상태인 걸로 추정이 되고 실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정리가 될 거고 아니면 다음 주 중에도 하실 수 있겠죠. 그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고요. 평수는 대략 60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언제 샀냐면 IMF 시절 때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대략 한 3억대 구매를 하셨었는데 지금 처분 금액은 29억 원 정도 수준으로 양도 차익은 대략 20억대 중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양도 차익이 큰 것인가 적은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때 당시에 3억 원대에 샀었던 그 아파트의 금액이 지금 매매를 하고 나니까 20억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직시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호가는 31억, 32억인데 29억에 대통령이 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산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2억, 3억 싸게 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최고 실거래가는 29억 7천만 원이었고 뭐 7천만 원 좀 싸게 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고 곧 있으면은 여기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가타부타 뭐 이게 옳네, 그르네 이런 걸 판단할 게 아니라 집값이 이 정도까지 뛰었다고? 왜 뛰었을까?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건전한 사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TF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투자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가계약에 대한 부분.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을 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가 아파트를 파는 데 있어서 사실 원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을 사고 파는데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왜 아파트까지 들어가게 됐느냐? 이 아파트에 대지 지분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땅덩어리죠. 그 땅에 대한 지분도 내가 온전하게 가져가고 건물에 대한 그 지분도 가져가는데 이 땅덩어리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땅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으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신청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청이 됐는데 반려가 되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신청이 지연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특히나 이 대통령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에 세입자가 나가기 때문에 이 세입자 나가는 거에 맞춰서 그 실제 입주하는 매수자가 들어와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갭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재건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지마을, 4번의 양지마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단지이고요. 여기가 지금 기존 가구 수 같은 경우에는 4,400여 세대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거의 7,000세대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로 변모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본 분들이 가격이 좀 싸게 나왔으니까 접근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져 있었는데 지금 특별 정비 계획 수립과 인허가는 완료가 됐다고 1월 달 중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착공이라든지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지연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제기가 됐었는데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80년대 아파트들이 아직까지도 재건축이 완성이 안 된 단지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얘네들도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그들보다 더 빨리 입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집을 처분하게 된 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 정부가 만들어내는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었는데요. 이 정상화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격, 집값이 너무 급등했고 비정상적으로 지금 호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좀 이제
얽히게 되는 거죠. 꼬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의문을 잡아봤습니다. 과연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이 정상화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둘째, 비정상의 해결 방안이 규제뿐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술한 공급책을 타파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되고 나서 비정상과 정상을 논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은 굉장히 올곧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야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를 기준으로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이미 다 두들겨 보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가져가는데 그 다음에 좋은 것과 그 다다음 좋은 것들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겠는가. 사실 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마귀화했다라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그 다주택자가 팔게 되었을 때 그 받게 되는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급이 큰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팔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이 결국엔 매물을 잠궈버리거든요.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처분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내가 안 팔렸을 때, 집이 안 팔렸을 때 이건 팔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하거나 아니면 그냥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죠. 보유세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돈은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그만큼 보유세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매수자한테 전가가 되는 그런 세금의 전가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일단 사회 문제가 1번인 것이고요.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중상급지까지 포함입니다. 뭐 마포, 성동, 동작, 강동 이런 데까지, 영등포 이런 게 될 수 있겠고요. 강서구 쪽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습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그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규제였죠. 그 대출 규제가 가장 컸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렸잖아요. 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런 것까지 묶이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호가는 낮아졌다고 하지만 실제 실거래가보다는 낮아진 그런 거래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오롯이 다 팔아버리면서 중상급지라도 가야지 하면서 상급지를 못 가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웃돈을 주고 매수하는 그런 마지막 열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접근하고 계신 거고 신고가가 계속해서 찍힙니다. 그런 지역들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뭐 8억 떨어졌다, 10억 떨어졌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상황이라든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증여거래 아니면은 뭐 직거래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좀 싸게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으니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급지는 그럼 어떠냐? 서울에서의 하급지를 분류하면은 노도강, 금강구, 은평구, 중랑구 이런 쪽을 그냥 하급지로 통칭을 하는데 그런 지역들에서도 주요 단지 기준으로 2021년 이후 2022년에 꼬꾸라졌던 그 가격들이 다시 고개를 치어 들어 올리면서 2025년, 2026년에 신고가를 달성하는 새롭게 21년을 넘어서는 그런 가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과 가격 동반 상승하는 그런 구조인데 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매수하는 사회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게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바깥으로 풍선 효과를 일으킨 그 지역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공급 문제입니다. 공급 문제. 이 공급 문제가 서울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적정 수요가 대략 4만 호에서 5만 호 정도 사이입니다. 5만 호면 조금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인 건데요. 1990년도부터 2029년까지 이 그림을 살펴보자면 빨간 선 기준으로 초과 공급됐던 시절이 언젠가 이걸 먼저 찾아보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초과 공급이었죠. 그래서 가격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부터 2008년 한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적정 수요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적정 수요를 채우지 못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 이게 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020년부터요 계속해서 이 공급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못 맞추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7년에 10,000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제외하고는 다 1000단위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이게 시장에서 파급을 엄청나게 불어일으킬 거란 말이죠.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경험 못 해봤어요, 지금. 이게 나중에 공급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역대 최저. 이런 것들이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그때는 그때대로 가격이 치솟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얼어 죽어도 신축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분양 시장에 나온 그런 아파트들이 아 이거 사야 되겠다,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축이니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굉장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공급 얘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애초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잠깐 잊어버린 상태고요. 이 잊어버린 상태를 계속해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공급을 어떻게 갑자기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한번 딱 치면은 공급이 딱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집이 없으면 당연히 집을 사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집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라고 상관없어, 나는 한 채 더 사겠어, 그래야 내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나중에는 너도 나도 다 몰려 들어갈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월세 비율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월세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았죠. 예, 전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유의 그런 문화였었고 주거 문화를 그렇게 정착을 시켜놨었던 것인데, 이 월세라는 것은 보통 서양에서 좀 많이 행해지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먹고 살기가 좀 좋아지기도 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서양을 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고강도의 대출 규제, 그리고 가장 파급을 많이 불러일으켰었던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마련을 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국가에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짝 불만 지필 정도로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격까지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 보증 비율을 축소했을 때 과연 어떻게 시장이 바뀌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전세 사기의 우려가 있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보증을 받기 위해서 전세금을 낮추거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반전세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게 되는 건데, 그럼으로써 전세 매물은 급감하게 된 거죠. 월세 전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큰데 그 상황에서 월세까지 받아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 반전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크게 없었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그 딱 마지노선은 정해져 있어요. 이 마지노선까지 받고 나머지는 월세를 받게 되는 그런 기이한 구조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게 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아니고 고착화된다라는 겁니다. 주거 문화의 변화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주거 문화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고요. 이 월세 문화가 고착화되게 되면 이제는 전세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마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 전세죠. 그리고 전세를 못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들어갑니다. 아니면 그 외의 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시기도 하죠. 비용 처리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주거비 부담이 계속해서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내가 300을 받았다고 치면 거기서 내가 월세로 나가는 금액이 100에서 150이다. 그러면
주거 비용이 내 월급에서 40% 많게는 50%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로 나중에는 대두가 된다.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나중에 주거 비용이 더 커지면 그때는 정말 읍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주거 사다리의 붕괴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제가 한 10년 전쯤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거 사다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들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대출의 규제 그리고 주거 비용의 상승,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제 주거 사다리가 아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다리가 아예 부러지거나 아니면 사다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비는 계속해서 가중될 거고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도 더 늘어날 겁니다. 예. 내가 가난하지 지금 않은 상황이야. 나 별로 안 가난한데 나 그래도 집이 없어도 지금 먹고 살 만한데 이런 분들도 나중에는 가난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이 없어서. 결국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벽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뉠 거예요. 어떤 한 분은 그냥 창문을 열고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그냥 여유롭게 내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한 분은 그냥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아무런 주택이나 막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방송에서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런 재개발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결국엔 대체 투자처예요. 예.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실거주 주택을 하나 갖고 있음에도 주택을 하나 또 보유를 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나중에 향후 더 좋은 아파트로 전환해서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내가 행동을 해서 등기를 치는 그 시점까지가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미래, 내 설계, 내 노후, 그리고 내 자녀들의 그런 삶까지도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노후된 주택이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 한국인들이 특성이 어떻게 보면 신축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새 거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 거가 있고 헝거가 있습니다. 뭐 중고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 그러면 새 거를 사시겠어요? 중고를 사시겠어요? 내가 여력이 되면 당연히 새 거 삽니다. 근데 뭐 알뜰하신 분들은 중고, 새 것 같은 중고를 찾으시기도 하죠. 근데 핵심은 결국에 사는 사람이 새 거를 사든 중고를 사든 결국에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주택시장이 딱 그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각비를 내고 와가지고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중고의 가격이 그때 당시에 새 것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는 케이스가 바로 부동산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내야 될 지각비는 엄청날 겁니다. 지금도 뭐 재개발 시장에서 1년 사이에 6개월 사이에 3개월 사이에 몇 억씩 차이 나는 지역들이 태반입니다. 이걸 과연 비정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무시하고 이거를 부정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자면 지금 핵심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부터 가까운 지역들, 그러니까 광명이라든지 구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위례, 과천, 뭐 구성남 일대 이런 지역들까지 지금 모조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들은 서울 신축 아파트보다 더 비싼 지역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서울 부동산 시장, 내륙 지역에 아직 오르지 못한 애들도 싸그리 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재개발하는 지역들, 재건축하는 지역들, 지역별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특히 강북, 도봉, 노원 지금 10억 안 하는 아파트들이 10억을 찍게 되는 상황이 되는 순간 얘네는 20억까지 가는 데는 힘이 좀 듭니다. 다만 10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오게 돼요. 비단 이쪽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위나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 중반, 뭐 많게는 후반까지도 지금 올라가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지역들도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왕십리 일대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잠실이나 강동이나 반포나 흑석, 노량진 이런 데들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노량진은 아직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없는데 노량진 뉴타운 완성이 됐을 때 과연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니까 45억에서 55억 정도는 최소 나와줘야 지금의 투자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반포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 넘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DH 클래스트라고 하는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완성이 되게 되면 거긴 평당 2억이 뭔가요? 평당 2억 훌쩍 넘어가겠죠. 거기 커뮤니티 시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하나의 성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까지도 가치 평가를 계속해서 다시 받게 되는데 업무지구에서 가깝고 여기 가깝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 지역 안에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신축이냐 구축이냐, 그리고 뭐 그 외적인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업무지구하고는 얼마나 가깝냐, 역은 얼마나 가깝냐, 이 지하철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한강 같은 경우에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되는 것이고요. 서울 부동산에서 주목해야 될 거, 한강변 벨트,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아직 많이 오르지 못한 곳,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촌으로 변모할 곳, 이런 곳들을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부동산에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서울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가 되어야 그 다음에 불장으로 번지게 됩니다. 서울이 막 엄청나게 막 끌어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퍼질 곳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면 분명히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거기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서울에 들어오시고 그 이후에 들어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미리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내일 있을 세미나, 매주 목요일에 있는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해안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압박 아닌 압박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공급 부족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주는 강의였습니다. 또 올해는 생각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한번 행동으로 실천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프라인 자리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날짜와 시간, 장소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세미나 말고 이제 부동산의 여러 가지 분야 있잖아요. 그중에서 경매 관련된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강의 장소는 똑같고요.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빠르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802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상암동에 34평 아파트 한 채 보유 중입니다. 여유자금 3억 원대로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곳이 어딘지 그리고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향후 재개발 완성 후에 입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상태인데 재개발 보고 계십니다. 어디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자체가 10억 원대 초중반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구매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재개발밖에 답이 없죠. 3억 원대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한정적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서쪽 사람들은 서쪽을 자주 보고 동쪽 사람들은 동쪽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할 때는 동쪽, 서쪽, 뭐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보셔야 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가장 익숙한 곳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다가 이게 구축 아파트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뭐 상암동은 이미 구축이긴 하지만요. 이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으로 입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재개발을 투자했을 때 결국에는 상암동이 이쪽이라면 이쪽 권역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력이 된다 그러면 한강변 벨트의 동쪽 라인도 만나볼 수 있는데 이만한 금액이 없다 그러면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내륙 지역으로 가깝게 들어오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의 철칙이고 원칙이에요. 부동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상암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가면 뭐 여기 뭐 고양, 일산 이쪽에서 내가 서울을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원래 원칙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지역이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내가 만약에 강남이라면 그 강남에서 가까운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중에 차익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암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암에서 가장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원래 마포에서도 서마포에서 지금 동마포 권역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은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서쪽에서 찾는다 그러면 동작 라인, 영등포 라인 중에서도 급지가 높은 데로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똘똘한 재개발 투자처는 어디냐라고 따져를 본다 그러면 저는 상암에서 가까운 연남동 일대, 성상동 일대 이런 지역들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서남권역에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영등포 일대나 동작 일대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입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중에서 내가 고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익숙한 마포로 들어갈지, 그 마포에서도 내륙에서 좀 더 가까운 마포인 거죠. 그쪽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동작으로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에서는 역세권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상암 라인에서 이쪽을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이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연남동과 이렇게 붙어 있고 망원동까지도 붙어 있는데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성산시형 아파트가 강북 최대어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대략 5,000세대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4,823세대인가 그럴 거예요. 이 규모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탄생을 하게 되면 이의 파급력이 어마무시할 것이다. 동마포 권역에서 그 파급력이 나왔던 만큼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 트라이앵글 이 구역에서 전부 다 신축 아파트가 탄생이 됩니다. 빌라촌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 일대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쪽에서는 성산 연남 약 3,111세대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3,000세대 초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대략 17,000여 세대 정도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신도시가 하나 탄생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대 정도에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꼭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빠르게 세미나 이야기 전해주시죠, 팀장님. 우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꼭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올해는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동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수요일마다 경매 강의가 있습니다. 이 경매 강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들어보시면 양질의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